김집의 긴 수염, 식탁 위를 화려한 꽃처럼 장식해줄 대하의 계절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여름쯤 알에서 나온 어린 새우들이 쑥쑥 자라 가을철이면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올라 뛰어난 맛과 영양을 선물하는 대하. 크기에 걸맞게 풍부한 살이 포만감을 안겨주고 고단백 저지방 고칼슘 식품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놓칠 수 없는 별미 대하와 함께한다. 본초 과목에서 대하는 신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기력을 충실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이 많아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 타우린, 키토산이 풍부해 간을 강화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카로틴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대하를 고를 때는 머리와 꼬리 수염이 잘 붙어 있으면서 몸통이 투명하고 윤기가 흐르며 껍질이 단단해야 한다. 1년살이 대하가 가장 맛있는 지금 대하로 만드는 첫 번째 요리는 라이스페이퍼에 말아 튀겨낸 뒤 매콤 소스를 곁들인 대하 말이. 이어서 담백하게 구워낸 대하와 상큼한 채소가 어우러져 입맛 살려주는 대하구이 샐러드도 만들어보자. 대하는 어떤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삭한 식감의 아스파라거스와 부드러운 새우살의 궁합이 좋은 매콤한 소스를 곁들인 대하 말이 만들어 볼게요. 대하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 풍부한 카로틴은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매콤 소스 대하말이.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대하를 손질하자. 길게 난 수염과 뾰족한 뿔을 잘라낸 다음 튀길 때 기름이 튀지 않도록 꼬리 부분의 물총도 제거한다. 그리고 몸통의 껍질까지 벗겨내면 대하 손질 끝. 대하를 튀겨서 요리할 때는 꼬리 부분의 물총 부분을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물이 나와서 튀길 때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어서 케첩과 스위트칠리 소스,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기름, 식초를 섞은 후 약한 불에서 뭉근히 끓여가며 매콤 소스를 만들어 놓는다. 대와 함께 말아서 튀겨낼 소고기는 키친타올을 이용해 꾹꾹 눌러 핏물을 제거한 다음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놓는다. 아스파라거스는 대하와 비슷한 길이로 썬 다음 필러로 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대하는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삭한 식감을 가진 아스파라거스나 마늘종 같은 채소를 곁들여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이제 재료들을 돌돌 말아줄 차례. 라이스페이퍼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후 펼쳐놓고 그 위에 대하와 소고기, 아스파라거스를 올린 후 돌돌 말아준다. 이어서 감자 전분을 대하 위에 골고루 뿌려 튀김옷을 만든 후 180도로 예열한 기름에서 전분을 살살 털어내가며 튀겨준다. 이렇게 하면 기름에 가루가 묻지 않아 튀김색이 더 선명해진다. 전분가루 대신에 튀김가루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가루류에 물을 섞지 않게 되면 재료의 본연의 맛을 더욱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튀긴 대하마리를 접시에 가지런히 넣고 만들어 놓은 소스를 듬뿍 뿌려주면 매콤 소스를 곁들인 대하마리 완성. 겉은 바삭하면서 탱글탱글 새우살과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함이 입안을 행복하게 하는 대하마리. 매콤 소스까지 곁들여져 중독성 강한 별미가 완성됐다. 살이 달큰한 대하는 별다른 양념 없이 대하 자체의 본연의 맛을 살려서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각종 채소들과 구운 대하를 통째로 먹는 담백한 스타일의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새우 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으뜸인 대하. 대하에는 칼슘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좋으며 대하에 많이 들어있는 키토산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대하구이 샐러드. 먼저 깨끗이 씻은 대하를 준비해 수염을 비롯해 머리와 뿔과 꼬리, 다리 부분을 깨끗이 잘라낸다. 이어서 대하를 구울 때 앞뒤로 잘 익도록 배 부분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 길게 2등분 해준다. 대하를 껍질째 요리할 때는 머리에 있는 뿔,
그리고 꼬리 부분, 다리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해줘야 먹기 편한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을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잘 익은 것을 준비해 껍질을 깎아준다. 그런 다음 씨를 제거한 후 편으로 얇게 썰어 넣는다. 어린 잎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털어넣자. 샐러드에 곁들이는 채소들은 취향껏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고구마나 오렌지류의 과일도 대하와 맛이 잘 어울립니다. 양조간장과 땅콩버터, 레몬즙, 카놀라유, 설탕을 넣고 잘 저어주며 드레싱을 만든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대하를 구워준다. 예열한 그릴에 대하를 올린 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가며 구워주는데 너무 오래 익히면 수분이 빠져 껍질이 질겨지는 만큼 빨갛게 익었을 때 건져 넣는다. 대하를 구울 때는 등 쪽부터 올려서 구워줘야 살이 부서지지 않게 구우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볼에 샐러드 채소를 넣고 만들어 놓은 드레싱을 부어준 다음 잘 섞이도록 버무려준다. 이어서 접시에 샐러드 채소를 보기 좋게 담고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가지런히 올려준다. 그리고 구운 새우를 올린 다음 어린이 채소를 담고 마지막으로 다진 견과류를 뿌려주면 대하구이 샐러드 완성! 새우 본연의 담백함과 은은한 감칠맛이 샐러드와 조화를 이루는 대하구이 샐러드. 산뜻하면서 건강한 기운이 몸 안 가득 채워진다. 대하와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대하에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을 보충해 주어 좋습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같이 먹으면 칼슘과 비타민을 배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묘산을 높이는 퓨린이 있어 통풍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을이면 단맛이 더욱 진해져 꽃게 전어와 함께 꼭 먹어야 할 제철 식재료로 손꼽히는 대하. 튀김이나 구이, 찜이나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무기질 등이 풍부해 어린이의 성장 발육은 물론 온 가족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대하와 함께 가족을 위한 보양 밥상을 차려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간식을 더 챙겨 먹게 되는데요. 이 건강을 위해서 말린 과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말린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심코 마음 놓고 먹다 보면은 칼로리 섭취량이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찌고 쉽다고 하죠. 맞습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농축돼 있는데요. 생과일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칼로리도 높겠죠. 바나나의 경우에는 생으로 먹었을 때 100g당 80kcal 정도인데 말려서 먹으면 486kcal까지 높아진다고 하고요. 감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먹으면 100g당 50kcal 정도인데 말려서 먹으면 4배 이상 칼로리가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말린 과일은 수분량이 적어서 생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무심코 먹다 보면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말린 과일을 먹을 때는 생과일 영양소 함량과 비교해가면서 적절한 양을 먹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무릎은 체중을 온전히 지지하는 것은 물론 앉았다 일어서는 등 각종 운동을 책임지는 신체 부위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무릎 아래 구조물인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을 받으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 연골과 연골판 등 그런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제 뼈에 변화가 오고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통증과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이제 관절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통증을 수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나이가 들어 생기지만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늘고 있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힘든 데다 손상 범위와 정도가 점차 심해지는 만큼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관절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오병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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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퇴행성 관절염인데 먼저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볼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 연골과 연부 조직 그리고 뼈의 퇴행성 변화와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으로 관절의 변형이 올 수 있겠고 반복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물이 차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 몸 곳곳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무릎 관절인데요. 이 무릎 관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 무릎 관절은 크게 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넓적다리뼈, 대퇴골이 있겠고 정강이뼈, 경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뚜껑뼈라고 하는 이 슬개골 이렇게 세 가지 뼈가 이루어져 있고 이 뼈들을 각각 이어주는 것이 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측과 외측의 측부인대 그리고 안쪽에는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의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통증의 강도를 수치로 표현하면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통증의 정도와 치료 비용 등 질병 부담에 대해서 각 질병별로 순위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양인에게서 가장 흔한 것은 요통과 우울증, 그 다음에 골관절염이 6번째를 차지할 만큼 질병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지 유병률을 좀 알아볼까요? 네, 65세 이상은 약 40% 가까이 나타나고 특히 여성에게서는 절반의 관절염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에게서 더 증가하게 되는데 남성의 3배 정도 관찰이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연골과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는데 여성분들께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일하는 반복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악화됩니다. 2013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에 약 40% 가깝게 관절염의 빈도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여성에게서 2단계 이상의 관절염이 약 47%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흔히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이 퇴행성 관절염도 종류가 나뉘겠죠. 네,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가 1차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명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는 경우를 2차성이라고 합니다. 1차성 관절염의 흔한 원인으로는 고령일수록 그리고 성별이 여성일수록 그리고 유전적으로 관절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만한 경우 그런 경우에 잘 나타나게 되고 2차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외상이 있었다든지 선천적으로 O다리나 X다리 등 다리 변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염이 있었던 경우 그런 것들이 2차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위험 인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인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름 자체,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연세가 많으실수록 위험이 더 높겠고요. 아까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지만 여성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특히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한데 이제 바닥에 주로 앉는 좌식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무릎을 많이 꿇는 그런 경우 그리고 다친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심한 통증이 동반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까요? 네, 관절염의 증상은 이제
관절이 뻣뻣하고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판이 찢어져서 이제 그 관절 사이에 끼이는 경우에는 완전히 굽혔다 펴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앉는 것은 편하게 앉으시지만 일어날 경우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다가 저녁 때 일이 다 끝나고 쉬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걸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절룩이게 되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관찰이 되는 것은 붓기가 있고 물이 차는 것이겠죠. 네. 그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픈 증상 하나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프지는 않다. 이것도 뭐 관절염으로 한번 의심해 봐야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그 관절의 조직에는 이제 관절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뚜껑뼈와 걸리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뼈끼리 부딪히거나 근육이 미끄러지면서 나는 소리가 있겠는데 통증이 없는 소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무릎 부위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운동에 제한을 가져오고 노년층에 흔히 겪을 수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무릎 통증과 함께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울증마저 일으킬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분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죠? 그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그 평소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한 3, 4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고요. 한두 달 사이에 좀 아픈 게 심해져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장 통증이 심하시죠? 평소 걸어 다닐 때 하고요. 그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많이 아픕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무릎이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야 한다. 이 환자는 무릎 전방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분이셨고 특이한 사항으로는 계단 내려갈 때 좀 통증이 약간 있었고 앉았다 일어날 때 제 전방부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저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방부 통증으로 가장 흔한 것이 연골 연화증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검사상에서 가장 의심되는 병명이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와 근력 운동 그리고 물리치료 등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될 때 대표적인 검사법으로 방사선 검사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절 구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뼈 돌기체가 형성되면 관절염으로 진단한다. 그 밖에 관절염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이 동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피 검사나 관절액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환자분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계단을 내려가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양쪽 무릎이 좀 불편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평지를 걸을 때는 통증이 심하신가요? 평지 걸을 때는 크게 불편감을 못 느꼈어요. 통증이 혹시 아침에 가장 심하세요? 아니면은 밤에 심하세요? 하루 일정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때가 통증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 20% 정도는 40, 50대의 젊은 층에서 발생한다. 좌식 생활을 오래 하거나 무릎 관절의 과다 사용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목이나 무릎 관절의 손상 빈도가 늘고 있다. 이 환자분은 연골판 파열이 의심이 되는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와 함께 MRI까지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연골판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비교적 젊고 연골이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연골판에 대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을 할 수 있겠고 다리의 휜 정도나
그 외에 이제 다른 변형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절골술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절염 증상을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 방치하면 수술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데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중기에는 관절 내시경과 같은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말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반치환술도 많이 이뤄진다.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절 연골이 다 망가지고 뼈까지 손상돼서 관절이 파괴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내원하시는 것이 진단과 치료 그리고 그 예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면 세월의 탓을 하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경우 병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관절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필수다. 또한 노년의 활기찬 삶, 그 첫걸음은 관절 건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관절염 예방은 물론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방사선 사진입니다. 엑스레이라고 하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뼈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만 뼈 외에 연골이나 연골판 그리고 인대 등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관절의 간격으로 보이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좁아져 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연골보다는 연골의 양이 감소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골 바로 아래쪽에 있는 뼈가 이제 딱딱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주머니처럼 낭종이 관찰되거나 아니면은 가장자리에 뾰족뾰족하게 골극이 형성되는 경우 그리고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매끈하게 관절면이 이루어지고 뼈와 뼈 사이 간격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의 사진의 경우를 보면 이쪽이 내측인데 이쪽 뼈의 색깔이 좀 더 하얗게 관찰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면의 연골 하골의 경화라고 표현을 하는 뼈가 이제 눌려서 압착돼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이제 뼈와 뼈 사이 간격도 역시 좁아져 있고 옆에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나온 이 곁다리뼈라고 하는 골극이라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사진에서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뼈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하지만 관절 간격은 약간 유지가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와 같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찍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제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다리가 굉장히 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오다리라고 표현을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뼈의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 앞서 본 사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인데 뭐 이렇게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뭐 3차원 방사선 검사 이런 검사법도 있습니까? 네. 예. 네, 저희 3차원 방사선 검사라고 하는 거는 2차원 엑스레이를 앞뒷면과 양옆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 동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장점이 CT와 비슷하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으면서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 동시에 전후면과 측면이 촬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뼈의 휜 정도라든지 길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수술을 혹은 치료의 방법을 결정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 사진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상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술장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매끈한 마치 유리와도 같은 이런 연골이 정상적인 연골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 여기 보시면은 연골이 다 벗겨져서 약간은 누렇게 보이는 이 연골 하골이 다 노출이 된 상태이고 네. 이제 뼈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형적인 관절염이 심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 이 치료를 시작해야 될 텐데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분명 있겠죠. 네, 치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 등이 있겠는데 사회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생활 양식,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집안에서만 집안일만 하거나 아니면은 활동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지 아니면은 밖에서 유체적인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정신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단계 역시 치료 방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 여건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나이는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그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고관절이나 척추 등 다른 부분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진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연골판 파열부터 마지막 단계 골관절염까지를 다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괄적으로 같은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염의 정도가 심하지만 본인이 통증이 심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 역시 이제 치료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보존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료 원칙을 세우고 나면 치료법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수술을 하느냐, 수술하지 않느냐 두 가지일 텐데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를 보자면 이거를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쪼그리게 되고 바닥에 앉고 좌식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을 더 안 좋아지게 하는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이 외에도 이제 소염제 등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연골 주사나 뼈 주사 이런 것들 놓을 수도 있고 찜질이나 전기 치료 이런 거 물리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이 또 운동 치료입니다. 이 관절염이 악화되는 원인 중에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지 무릎 통증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관절 내시경부터 줄기세포 이식술, 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중에서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 이렇게 되는데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통증 자체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 있고요. 소염제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줄여줌과 동시에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이제 내 몸과 싸우는 그런 세포들이 모이면서 나오는 반응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주면은 통증도 좋아지고 퇴행성 변화나 관절이 망가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뼈 주사와 연골 주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급성기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유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주 맞게 되면 연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이제 적정한 간격을 통해서 주사를 해야 되겠고요. 관절각 내 하이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뻑뻑한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하듯이 관절막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윤활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운동요법인데요. 운동요법은 어떤 걸까요? 네, 운동 치료가 이제 외래에서도 가장 환자분들께 잘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운동으로 인한 피로도 등으로 인해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는 유연성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더 늘어나서 강직을 막아주기도 하고 본격적인 운동의 준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릎 뻗기나 다리 들기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물리치료 또 약물치료를 다 했는데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수술 치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골판 손상에서부터 말기 골관절염까지를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관절 내시경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릎에 이제 카메라와 그런 기구들 작은 구멍을 넣어서 이제 집어넣고서 관절 아래를 관찰을 하는 건데 네. 연골판이 찢어져 있을 때 이제 다듬거나 봉합하거나 이런 방법들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법 중에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었어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거든요. 네. 예, 어떤 방법일까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거는 최근 몇 년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인데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내 연골을 이제 조금이라도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관절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관절이 이제 관절 연골의 결손 부위에다가 3에서 5mm 정도의 구멍을 여러 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젤리처럼 되어 있는 이 약재가 이제 줄기세포인데요. 다른 사람한테서 얻은 줄기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잘 배양을 해서 젤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은 부분에 잘 펴서 발라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수술법 중에 절골술이 있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절골을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절골술이라고 하는 거는 휜 다리를 교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휜 다리를 교정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뼈에다가 금을 내서 이렇게 금을 내서 뼈 사이를 벌려주게 되면 휘어있던 이제 다리가 교정이 되고 이걸 이제 금속판을 통해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휜 다리를 왜 교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고관절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오다리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체중이 무릎의 안쪽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쓰지 못하고 안쪽만 계속 사용하게 돼서 관절이 안쪽만 계속 닳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자로 교정을 잘 해주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쓰게 되니까 이제 안쪽에서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안쪽에 있는 연골이 일부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통증도 좋아지고 뭐 미용적인 효과는 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결국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텐데요. 부분이 손상된 경우에 부분만 좀 치환하는 수술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무릎에는 구획이 3개가 있는데요. 이쪽이 안쪽입니다. 안쪽 구획 그리고 바깥쪽 구획 그리고
이 두꺼운 뼈와 대퇴골이 만나는 전방구획 이렇게 세 가지 구획이 있겠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만 심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교환하는 인공관절 전체 환술 같은 경우는 좀 과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관절의 상태를 고려해서 한쪽 심한 부분만 교체해주는 이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동그라미 안쪽에 거의 뼈끼리 닿는 듯한 이런 심한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지만 바깥쪽은 관절 간격이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 내측 구획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환하는 이런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과 비교했을 때 인공관절 전 치환술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 치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이제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전체를 다 한다고 해서 뼈를 완전히 다 잘라내고 이런 건 아니고 달아있는 관절면을 얇게 잘라내고 여기다 금속을 씌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인공관절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이고 이제 오른쪽 사진이 아까 보셨던 그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전과 후를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O자 다리로 변형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수술 후에는 이제 일자로 이렇게 잘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가 이제 일자로 되어야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잘 써야지 인공관절도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단순히 모양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을 오래 가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리가 예쁘게 일자로 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나서 많은 환자들이 하는 질문이 수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네. 이 질문일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10년 쓴다, 15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 한 2년, 3년 안에 나온 연구를 살펴보면은 20년 이상 사용을 해도 재수술을 시행하는 확률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아껴서 잘 쓰시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연령도 좀 중요한데 젊은 분들이 수술을 시행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보다는 인공관절 수명이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관절 건강을 평소에 지켜서 관절염이 오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과 자세 교정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다리 꼬는 자세들이 정말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는데 뼈가 약하신 분들,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절염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뼈가 약하신 분들은 또 근감소증, 근육량이 적은 것도 같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고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운동은 스트레칭이나 평지 걷기 그리고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이 좋겠고 요즘에는 좀 쉽지 않지만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등이 또 근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의 부하도 커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 통증이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찜질이나 반신욕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생기면 계속 악화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생긴다고 계속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진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네, 이것도 X입니다. 네.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조금 심한 골다공증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이제 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 후에 조그만 외상에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계획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함과 동시에 수술을 하면서도 이제 주대라고 하는 그 인공관절에 조금 더 이제 특별한 모양 인공관절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활하는 경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세모라고 생각하시면 세모요? 됩니다. 예. 통증이라는 것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전이 될 때까지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그러니까 수술하게 되면 대부분은 무릎을 잘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뻣뻣하게 되는 그런 강직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물리치료나 재활을 통해서 운동치료를 하는 경우에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료를 통해서 운동 여부를 판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무릎 연골 주사는 연골을 생성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연골 주사는 관절액의 성분과 유사한 성분인데 이것은 이제 관절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연골을 새로 재생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손상된 무릎 연골은 혹시 재생이 되나요? 네, 한번 손상된 무릎 연골.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되는지 이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부분 재생이 되지만 다치기 전과 같은 100% 같은 연골로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골은 크게 초자연골이라는 것과 섬유연골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자연골이 우리가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매끈매끈한 연골이고 그 섬유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인대와 비슷한 그런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절면의 초자연골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손상이 되면서 회복이 될 때에는 섬유연골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와 같이 매끈매끈하지가 않고 조금은 더 거칠거칠하고 탄력성도 떨어지는 그런 연골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연골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는데 재활 치료만 받았어요. 혹시 다른 치료를 받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나요? 무릎을 다쳤을 경우에 이게 좀 심각해져서 이 관절염 자체가 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어떤가요? 네,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그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낮은 단계의 손상이라고 하면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완전 파열이거나 이런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가 된다라고 하면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럼으로써 관절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외상 후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거나 오래 걸었을 때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됐을 때 혹시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운동도 중요하다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다. 이랬을 경우
충분히 쉬어주면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쉬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고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을 해야 되겠고 통증의 원인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통증이 이제 같은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운동의 종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요? 네, 두 가지 이제 속담이라고 하면 속담인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고 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작은 손상인데도 과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걸 경계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첫 번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은 초기에 아주 간단한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술을 또 큰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오병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때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통증이나 부종, 뻣뻣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을 꼭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양반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꼬는 행동은 삼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체중 감소로 인해서 무릎에 부담이 덜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유의하셔서 무릎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